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0명으로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자체 판단에 따라 시, 군, 구별로 시행합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행 기간은 19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2주 동안입니다. 지난 한 주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가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을 넘은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수도권 확진자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을 고려해 인천시는 23일 0시부터 시행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합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의 확산이 집중된 만큼 도 전체에 대해 격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 지역을 선정해 시행하게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 추세를 반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2주 뒤로 예정됨에 따라 오랜 기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방역 조처는 강화됩니다. 등교 수업 밀집도는 3분의 2 이하여야 합니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나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은 50%에서 30% 이내로 줄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수 30% 이내만 허용됩니다. 현재 코로나19는 다시 위기 상황을 맞아 전국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년 늦가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 우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유일한 백신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 33명에 이어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대 병원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광주광역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정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는 현재까지 광주에서 1명, 전남 6명 등 모두 7명입니다. 광주 1명과 목포 2명은 전남대병원과 연관돼 있고 화순 1명은 기존 확진자인 요양보호사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에서도 3명이 늘었는데요. 1명은 식당 연관 N차 감염 사례, 다른 1명은 목욕탕 이용객이고 또 다른 1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어제 하루에만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전남대병원발 확진자입니다. 지난 13일 전남대병원 전공의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뒤 연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어제까지 의료진과 환자 등 5천여 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 내 은행 직원과 이곳을 방문했던 경찰관을 비롯해 과거 진료를 받았던 목포 지역 환자와 보호자, 그 가족까지 감염이 확산해 현재까지 연간 확진자만 30명에 이릅니다. 전남대병원발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광주시는 모레인 오는 19일 0시부터 대응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결혼식장 등의 출입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이 한층 강화됩니다. 연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은 오늘 오전부터 본관 병동 전체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를 시행하는 한편 오는 22일까지 외래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네, 정창화 기자, 오늘 검증위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총리실 산하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역할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검증위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김해 신공항 안은 4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이 안전과 시설 운영,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위는 특히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인정했습니다. 기존 김해 신공항 안 추진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에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로선 기존 김해 신공항 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당과 부산시가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김해 신공항 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 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증위의 최종 결과를 전달받은 뒤 곧바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고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정청호입니다. 세계 각국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수로기구 표준해도에 동해나 일본해 같은 이름 대신 고유 식별 번호로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표준해도에 적혀있던 일본해라는 명칭이 91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 동해. 세계 각국 지도의 60% 정도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수로기구가 발간하는 해도 지침서 S23이 이 바다를 일본해라고 명기하고 있는 걸 따른 겁니다. S23은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부터 지금까지 동해를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수로기구는 어제 화상총회를 열고 기존 S23 대신 개정판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 번호로 표기하는 겁니다. 식별 번호 표기가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취지입니다. 일본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면서 동해를 그동안 일본해로 지칭해온 일본 측 주장의 근거도 흐려지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해도의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2017년부터 일본, 북한 측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은 양측이 이견만 보이다가 국제수로기구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 병기를 추진해오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 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신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법원에 나온 신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로비 의혹 인정하시나요? 말씀 해주시죠. 신 씨는 옵티머스 홀딩스 회장이란 명함을 사용하는 등 신 회장이라 불리며 앞서 구속된 김모 씨, 잠적한 김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 씨 등은 금융권 등의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 등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씨가 옵티머스 김 대표에게 고가의 외제 차량과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신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구속된 김 씨 등을 상대로 신 씨의 역할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로비스트가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에 이어 미국의 제약업체 모더나도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더나의 백신은 보관과 유통이 상대적으로 쉬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 승인 전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 대상자 3만 명 가운데 95건의 감염 사례를 기초로 한 결과입니다. 임상시험 대상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95명 중 가짜약, 즉 위약 투약자가 90명, 모더나의 백신 접종자는 5명이었습니다. It'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our vaccine, mRNA-1273, is able to prevent COVID-19 disease.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도 지난주 예방률 90%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90% 넘게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은 영하 70도 초저온 상태 유지가 필수지만 모더나 백신은 한 달 정도는 일반 냉장 보관으로도 충분해 유통도 쉬울 전망입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더나 등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약 4천만 회의 투여치를 만들면 이를 2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백신은 면역 형성을 위해 2번 맞아야 합니다. 각국의 백신 확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 정부는 1억 회 투여분을 받기로 계약했고 영국도 서둘러 500만 회 투여분을 계약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모더나와의 백신 계약을 곧 마무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방역 당국이 현재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간 백신 5개 정도를 대상으로 구매 협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고한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 가운데 5개 정도를 대상으로 구매 양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이양이 빠를수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도 빠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권 이양 과정에 혼란의 싹을 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백신 개발에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기쁜 일이지만 백신을 개발한 것과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방역 조치와 백신 보급 계획 등 현재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일체 브리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데 현 정부의 대응 계획을 모르면 그만큼 더 차기 정부의 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The sooner we have access to the administration's distribution plan, the sooner this transition would be smoothly.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이양에 혼란의 싹을 키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나 자신은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취임 첫날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동조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대선 패배 시인을 주저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하지만 함께 일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And we can do that. We can bring Democrats and Republicans together, work with business and labor to deliver those necessary resources.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경제를 이유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강력한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공유 서비스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가는 불공정 약관을 내줘다 이번에 공정위 조사를 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전동 킥보드가 주차장에서 나온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제품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은 제품 하자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공유업체 5곳의 약관을 살펴봤더니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3곳은 그나마의 배상 책임마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는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무료로 준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약관을 맺었다가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5개 공유업체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해 사고 책임을 중과실에서 일반 과실로 확대하는 등 약관 내용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공유 서비스나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대출 문턱만 높아져 불법 사금융만 더 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돈을 빌리면 원금에 이자 더해서 갚죠. 법정 최고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돈 빌릴 때 내는 이 이자율 상한선인데요. 이거 말이 상한선이지 은행권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들이 많이 찾는 대부업계에선 기본 금리입니다. 2002년 연 66%에 달했는데 이게 꾸준히 낮아져서 현재 24%까지 됐고요.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이걸 20%로 낮추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예컨대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럴 때 원금 빼고 1년에 이자로만 240만 원을 내야 했는데 그 이자가 내년 하반기에는 2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 240만 명 중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줄 걸로 예상합니다. 연간 4,800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더 어려운 서민들, 정부는 이런 저신용자가 32만 명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9천 명은 불법 사금융, 그러니까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걸로 예상된다죠.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자? 무지하게 싸지. 한 40? 그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율이 25%가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이, 고우면 딴 데 가서 빌리든가. 법정 최고금리, 여기선 이름뿐입니다. 이자율 가히 살인적이죠. 이자 갚으려 다른 사채 쓰고 사채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2천만 원쯤 빌린 게 나중에 뭐 한 4억이 돼버린 거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또 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가 또 늘고. 실제 지난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한 다음 대부업체 평균 대출 승인율 16%에서 11%대로 낮아졌습니다. 저신용자에게 돈을 더 안 빌려줬기 때문이죠. 반면에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6조 8천억 원에서 7조 1천억 원으로 3천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합법적 대출을 못 받은 신용 낮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 그러니까 사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고 80만 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예상과는 차이가 크죠. 사채 시장, 정책금융 통해서 다 막겠어. 사채 시장이 그렇게 잘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도 최고금리를 연 20%보다 더 낮추자는 목소리 나옵니다. 관련 법안 국회에 3개가 발의가 돼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돈 빌렸다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거 해결 위해 복지 예산 느는 만큼 아예 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법정금리 인하로 생기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의 금융상품을 늘립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2,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백제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일제강점기에 반출돼 현재 일본 사업가가 소장 중인데요. 예산 문제로 막혔던 국내 환수 조치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면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자비롭고 우아한 미소를 품은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 국보제 78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위상과 국보제 84호 서산 마애열의 삼존상과 함께 3대 백제 미소불로 불릴 만큼 국보급 문화재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1907년 충남부여 귀암에서 처음 발견된 뒤 일제 강점기에 반출돼 현재 일본 사업가가 소장 중입니다. 2년여 동안 문화재청과 국회 민간단체가 환수를 추진했지만 가격 차이와 예산 문제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유물 구입비 100억 원가량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해 환수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백제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백제 문명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다. 해외 반출 유물을 보다 신속히 환수하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문체위 이병훈 의원이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재기금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법률로 승격을 시켜서 복권기금 등의 문화재 보호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더욱이 일본에서 세대 교체와 함께 국내에서 반출된 개인 소장품 공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해외 문화재 환수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앞으로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됩니다. 또 의사에게는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특징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상금은 한 사람의 월 최대 6만 원입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지난해 9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28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년보다 9만 2천 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폭은 1년 전보다 다소 커졌습니다.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1만 7천 명으로 3만 8천 명이 서울 거주자였습니다. 1980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의 침몰에 해경대원 등 17명이 실종된 소형 경비정 인양이 추진됩니다. 아직 본회의 절차 등이 남았지만 40년 넘게 기다려온 유족들은 유골이라도 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신군부 시절인 1980년 1월 침몰한 60톤급 해경 경비정 72정입니다. 수심 105m 지점에 40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 경비정 인양을 위해 예산 205억 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인양되어서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순직하신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실종된 경찰관과 전경 등 17명의 유해 수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라도 인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내년 상반기에 침몰 경비정의 부식 상태 등을 분석하는 현장 조사가 약 한 달 정도 진행됩니다. 인양 방법도 관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양되느냐에 따라 소요 예산 등이 달라집니다. 연구 용역 결과 5가지 인양 방안이 나왔는데 최대 160억 6천만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침전물, 장애물 등에 대한 사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안전한 인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해경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선체 인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 훈풍에도 보합권에서 등락한 끝에 소폭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88포인트 하락한 2539.15에 코스닥은 7.86포인트 내린 839.47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높은 감염 예방률을 보인 가운데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기관의 팔자세가 유입되며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한다고 알려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메디톡스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에 힘입어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 초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70전 내린 1,106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경북 북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중부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아침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또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는 비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레 하루 동안 많은 곳에서는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곳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만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